밤에 장막이 드리워진 서울의 부촌 언덕에 위치한 박 회장 일가의 대저택은 마치 거대한 성체 같았다. 높다란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안쪽으로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정원과 고풍스러운 유럽식 건축물이 어둠 속에서 위압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초저녁 그 육중한 대문이 조용히 열리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진입했다. 뒷좌석에 앉은 김민지의 눈동자는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결코 읽을 수 없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 재계의 거목인 금융그룹의 유일한 상속녀였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모습은 그 어떤 호화로움과도 거리가 멀었다. 수수한 베이지색 니트와 단정한 검은색 바지 명품 로고 하나 없는 작은 핸드백. 이 평범한 차림새는 곧 그녀가 마주할 화려한 세상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었다.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의 낮은 목소리에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손은 핸드백 끈을 가볍게 쥐고 있었다. 긴장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역할극에 대한 준비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 천재적인 투자 감각과 냉철한 판단력을 지닌 사업가 김민지를 잠시 옆으로 치워두고 남편의 어머니이자 이 집의 실질적인 안주인인 박혜진 여사에게는 그저 집안 살림도 제대로 못하는 평범한 집안 출신 며느리가 되어야 했다. 그것이 바로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게임의 룰이었다.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눈부신 샹들리에 불빛 아래 박혜진 여사가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그녀의 차가운 눈빛은 민지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내렸다. 마치 저울에 물건을 달듯 꼼꼼하고 예리하게. 박 여사는 이 나라 최고의 패션 그룹을 일구어낸 성공한 사업가였으며 그녀의 취향은 곧 트렌드가 되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감각은 민지의 수수한 옷차림을 단번에 포착했고 그녀의 입술은 얇고 싸늘하게 굳어졌다. 왔니? 박 여사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우리 아들 준혁이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나는 네가 누군지 알았어야 했다. 그 흔한 학벌도 내세울 만한 집안도 없는 애가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민지의 심장을 찌를 의도였지만 민지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지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미 박 여사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다. 부와 명성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만이 진정한 가치라고 믿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평범함이었다. 어머니 민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민지는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인사했다. 예의를 갖춘 완벽한 태도였다. 박 여사는 잠시 움찔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 부탁드려야지. 네가 이 집에 들어와서 살림이라도 제대로 해낸다면 말이다. 박 여사는 손짓으로 집사를 불렀다. 손님 방으로 안내해드리게. 방을 좀 넓혀달라고 해서 급히 꾸몄더니 내 눈에 들지 모르겠구나. 손님방. 이 단어는 민지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결혼해서 신혼집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마치 손님처럼 대우하겠다는 의도였다. 하지만 민지는 아무런 내색 없이 고개를 숙이고 집사의 뒤를 따랐다. 그녀의 방은 저택의 가장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었고 다른 방들에 비해 훨씬 작고 검소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 안의 가구와 소품들은 값비싼 것들이었다. 이는 박 여사가 겉으로는 후한 척하지만 실상은 그녀의 수준에 맞춰 대화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 민지는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하며 박 여사의 심리를 꿰뚫어 보았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이 자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작은 시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공식적인 시험이 시작되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은 박 여사는 민지를 향해 차갑게 말했다. 민지야, 네가 준혁이와 결혼할 때 약속한 대로 우리 집안 살림은 네가 맡아야겠다. 오늘부터 너는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증명해야 한다. 우선
이 집의 모든 가구와 집기들을 손 봐주었으면 좋겠구나. 박 여사는 이 말을 마치며 한 권의 두꺼운 노트를 민지에게 건넸다. 그것은 마치 군대의 작전 계획처럼 세세한 지침들이 담겨 있었다. 각 방에 어떤 물건이 어디에 위치해야 하는지, 어떤 순서로 청소해야 하는지, 심지어 그림 액자의 각도까지도 정해져 있었다. 이 집은 단순히 깨끗한 것을 넘어 박 여사의 완벽주의적인 통제 아래 놓여 있었다. 민지는 노트를 받아들고 그 두께에 비해 놀라울 정도로 가벼운 표정을 지었다. 박 여사의 의도는 명백했다. 이 복잡하고 방대한 작업을 통해 민지의 무능력함을 드러내고 그녀가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에게 증명하려는 것이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압도적인 양의 일에 좌절하거나 실수를 연발했을 것이다. 그러나 민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리되고 있었다. 그녀에게 이 집은 그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시스템을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다. 민지는 그날 아침 식사를 마친 후 조용히 노트와 펜을 들고 집안을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저 주어진 대로 청소하거나 정리하는 대신 각 방의 구조와 물건의 배치를 면밀히 스캔했다. 마치 비즈니스 프로젝트의 시장 조사를 하듯 그녀는 모든 것을 데이터로 변환했다. 그녀의 눈에 비치는 것은 가구와 그림이 아니라 효율성과 비효율성 동선과 구조적인 문제점들이었다. 박 여사는 멀리서 민지를 지켜보며 코웃음을 쳤다. 저게 무슨 살림이야. 저렇게 빈둥거리면서 노트에 뭐를 적는다고 일이 끝나나. 그녀는 이미 민지가 실패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민지가 그저 허둥대는 아마추어처럼 보였다. 하지만 민지는 아무도 모르게 조용하고 은밀하게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청소나 정리 정돈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이 집의 모든 물건에 대한 재고 목록을 작성하고 최적의 배치와 동선을 계산했다. 그녀는 박 여사의 지시대로 물건을 정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안의 모든 것을 재배치했다. 예를 들어 박 여사가 고집하는 비효율적인 동선의 동선을 바꾸고 사용 빈도가 낮은 물건들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했다. 그녀는 박 여사의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작은 변화들부터 시작했다. 거실의 화병 위치를 1cm 옮기거나 서재의 책들을 더 읽기 쉬운 순서로 정리하는 식이었다. 이런 미세한 변화들은 박 여사의 완벽주의적인 통제 시스템을 깨트리지 않으면서도 민지 자신만의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이었다. 오후가 되자 박 여사는 민지의 작업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하기 시작했다. 아직도 이만큼밖에 못했니? 내가 지시한 것의 절반도 못 끝낸 것 같구나. 네가 이럴 줄 알았어. 살림은 머리만 굴린다고 되는 게 아니야. 몸으로 부딪혀야 하는 일이라고. 민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좀 더 꼼꼼히 하려고 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습니다. 곧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겸손했고 목소리는 나지막했다. 이런 민지의 반응은 박 여사의 화를 더욱 돋우었다. 박 여사는 그녀가 항변하거나 변명하기를 바랐지만 민지는 그저 담담하게 자신의 일을 계속할 뿐이었다. 이런 태도는 박 여사에게는 통제불능의 답답함으로 다가왔다. 해가 질 무렵 민지는 마침내 박 여사에게 다가갔다.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정리와 청소를 모두 마쳤습니다. 박 여사는 민지의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쏘아보았다. 고작 하루 만에 이 방대한 작업을 모두 끝냈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네가 과연 제대로 했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구나. 박 여사는 냉랭하게 말하며 민지와 함께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은 흠집이라도 찾아서 민지를 질책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방 안으로 들어서자 박 여사의 눈은 의심으로 가득 찼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아니, 완벽함을 넘어선 그 무엇이었다. 모든 물건들이 제자리에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전보다 훨씬 더 깔끔하고 정돈된 느낌을 주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마법을 부린 것처럼. 박 여사는 자신이 지시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확인했지만 그 어떤 흠도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민지는 박 여사가 미처 신경 쓰지 못했던 작은 부분들까지 개선해 놓았다. 예를 들어 박 여사가 자주 찾는 책들은 손이 닿기 쉬운 곳으로 옮겨져 있었고, 자주 사용하는 그릇들은 더 편리한 위치에 놓여 있었다. 이 모든 것들은 박 여사의 완벽주의를 충족시키면서도 그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끔 아주 미묘하게 이루어졌다. 박 여사는 무표정한 얼굴로 민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내면은 혼란스러웠다. 이 평범해 보이는 며느리가 어떻게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완벽하게 해냈을까? 그녀의 눈빛은 이제 경멸이 아닌 미묘한 의심과 경계심으로 바뀌고 있었다. 이 작은 승리는 앞으로 펼쳐질 더 크고 복잡한 게임의 서막에 불과했다. 민지가 이 집안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한 다음 날, 아침 박혜진 여사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속에는 미묘한 동요가 감돌고 있었다. 그녀는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민지가 가져온 토스트와 커피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구워진 토스트의 황금빛과 은은한 향은 그녀의 완벽주의를 충족시켰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그녀를 더욱 불편하게 만들었다. 그녀의 예상대로 민지는 서투르고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야 했다. 하지만 민지는 첫 번째 시험을 너무도 완벽하게 통과해버렸다. 이로 인해 박 여사는 민지를 향한 경멸감 대신 알 수 없는 경계심과 의심을 품게 되었다. 네가 우리 집 주방에 들어온 첫날, 나는 사실 네가 엉망진창으로 일을 처리할 줄 알았다. 박 여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너는 내 예상을 깼더구나. 신기한 일이로군. 민지는 고개를 살짝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더 열심히 배워 나가겠습니다. 그녀의 겸손한 태도는 박 여사의 신경을 더욱 건드렸다. 박 여사는 민지가 자신의 승리를 은근히 드러내거나 자만심을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민지는 칭찬을 받을 만한 상황에서도 전혀 흥분하지 않았다. 마치 모든 것이 당연하다는 듯이 그녀의 이런 평온한 태도는 박 여사의 분노를 자극했다. 박 여사는 즉각적으로 다음 단계를 실행에 옮겼다. 그녀는 이제 민지의 물리적인 능력을 시험하는 것을 넘어 그녀의 사회적 지능과 품격을 시험하기로 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집에서 작은 파티가 열린다. 내 지인들과 우리 회사 주요 임원들이 올 예정이지. 너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니 당연히 참석해야 할 것이다. 박 여사는 민지를 빤히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네가 지금 입고 있는 그런 수수한 옷차림으로 나올 수는 없겠지. 아무리 수수해도 품격은 지켜야 하는 법이니까. 준혁이에게 부탁해서 백화점에 가서 드레스 한 벌을 사라고 하거라. 그리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는 네가 직접 손님들의 음식과 음료를 서빙하도록 해라. 이 집안의 안주인이 될 자격이 있는지 모두 앞에서 보여주렴. 박 여사의 말은 겉으로는 친절해 보였지만 그 속에는 민지를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민지가 값비싼 명품 드레스를 고르지 못하거나 서빙 중에 실수를 연발하여 자신을 비웃음거리로 만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날 오후 민지는 남편인 최준혁과 함께 백화점으로 향했다. 최준혁은 재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젊은 경영자 중 한 명이었지만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민지에게 미안한 듯 말했다. 미안해, 민지야. 어머니가 너무 심하신 것 같아. 내가 어머니께 이야기해 볼게. 민지는 미소 지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여보. 어머니의 뜻이니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녀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고 이 집으로 들어온 것은 이 가족의 문제를 뿌리부터 이해하고 싶었기 때문이었다. 남편 준혁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어머니인 박 여사의 통제 아래서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 상황을 바꾸고 싶었다. 그것이 자신의 결혼 생활과 남편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 백화점의 고급스러운 드레스 매장에서 민지는 값비싼 드레스들 대신 깔끔하고 단아한 디자인의 검은색 드레스를 선택했다. 화려한 장식이나 보석은 없었지만 그 드레스는 그녀의 우아하고 기품 있는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했다. 최준혁은 그녀의 선택에 놀라워했다. 이걸로 괜찮겠어. 어머니는 더 화려한 걸 원하실 텐데. 화려한 옷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 옷을 입는 사람이니까요. 민지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 회장 일가의 대저택은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찼다.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과 재계의 거물들이 모여들었다. 민지는 박 여사가 마련해준 평범한 드레스를 입고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그녀는 손님들의 음료와 음식을 서빙하며 자신을 한낱 하인처럼 대하는 박 여사의 의도에 순응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민지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녀의 눈과 귀는 끊임없이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그녀는 이 파티를 단순히 망신을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정보 수집의 장으로 활용했다. 그녀는 손님들의 대화를 흘려들으며 그들의 관심사와 동맹 관계를 파악했다. 특히 박 여사가 대화를 나누는 주요 인물들의 표정과 제스처를 주의 깊게 관찰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민지는 박 여사가 몇몇 주요 임원들과 별도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발견했다. 박 여사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임원들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역력했다. 그들은 평소처럼 우아한 칵테일 잔을 들고 있었지만 그들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지는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회장님, 이번 중국과의 계약 건은 저희 예상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은 너무나 터무니없습니다. 저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 임원의 목소리가 불안에 가득 차 있었다. 또 다른 임원이 덧붙였다. 특히 그들이 요구하는 기술 이전과 관련해서는 저희 회사의 핵심 기술을 통째로 넘겨달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저희는 입 다물어 박 여사는 싸늘하게 그들의 말을 잘랐다. 그 정도 일도 처리하지 못하고 나에게 보고하는 것이냐. 그들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공급망을 가지고 있어. 그들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우리 회사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될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번 계약을 성사시켜 알겠나.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불안과 초조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사업적 감각을 과신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하여 당황하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이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 대화를 엿들은 민지의 머릿속에서는 복잡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KM금융그룹의 상속녀로서 이미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과 국제 무역에 대해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중국 기업들의 전략과 그들이 가진 힘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박 여사가 단순히 그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협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다. 파티가 끝나고 손님들이 모두 돌아간 후 민지는 아무도 없는 서재에 몰래 들어갔다. 그녀는 남편 준혁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 여사의 책상 위에 놓여있는 서류들을 빠르게 훑어보았다. 그녀의 예상은 정확했다. 박 여사는 이 계약건을 독단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며 협상 전략은 완전히 잘못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존심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만약 이대로 계약이 체결된다면 박 여사 일가가 일구어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민지의 얼굴은 차분했지만
그녀의 심장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단순히 시어머니의 시험을 통과하는 게임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의 앞에 놓인 것은 가족의 미래와 관련된 심각한 위기였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진짜 능력을 활용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주머니에 숨겨둔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서류들의 주요 내용들을 빠르게 스캔하여 저장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방어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박 여사의 오만함과 무능력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것이었다. 이 밤 조용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가면 뒤에 숨겨진 차가운 전략가의 눈빛이 번뜩였다. 김민지가 서재에서 얻은 정보는 단순한 문제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박혜진 여사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성공의 탑에 균열을 내고 있는 치명적인 결함이었다. 중국의 거대 기업인 진원그룹과의 계약은 단순히 공급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미래 기술 시장의 주도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업이었다. 하지만 박 여사는 자신의 오만함과 조급함 때문에 핵심 기술을 불필요하게 넘겨주려 하고 있었고, 이는 장기적으로 회사의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것이 분명했다. 민지는 그날 밤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침대에 앉아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손은 망설임이 없었다. 그녀는 즉시 KM그룹의 한 고위 임원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의 내용은 간결했다. 진원그룹과의 협상에 대한 모든 자료를 검토해 주십시오. 1차 협상 자료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부탁드립니다. 아주 신속하게. 이 메시지는 민지의 또 다른 정체성, 즉 냉철하고 능력 있는 사업가 김민지를 드러내는 신호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평범한 며느리로서 시어머니의 시험을 감당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이 가족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서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박혜진 여사는 민지를 향한 의심을 더욱 굳혔다. 민지의 완벽한 살림 솜씨는 그녀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혔다. 박 여사는 민지가 단순히 운이 좋거나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이제 민지의 가면을 벗겨낼 더 치명적인 함정을 파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사업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슈인 진원그룹과의 계약을 이용하기로 했다. 민지야,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나 다름없으니 우리 회사 일에 대해서도 알아야겠지. 박 여사는 차를 마시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가 중국 진원그룹과 아주 중요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자꾸만 사소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구나. 나는 이런 잡무에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네가 혹시라도 이 일을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박 여사의 말은 겉으로는 민지를 돕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의 속마음은 달랐다. 그녀는 민지에게 진원그룹 관련 서류의 정리와 간단한 통번역 업무를 맡길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민지가 전문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실수를 저지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녀는 민지가 사업에 사여커하여자 자도 모른다는 사실을 모두 앞에서 증명하고 싶었다. 민지는 박 여사의 의도를 단번에 읽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어머니, 저는 이런 일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그녀의 목소리는 겸손했고 표정은 순수했다. 괜찮다. 어려운 일이 아니다. 박 여사는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내일 오후 우리 회사 로비에서 진원그룹의 첸 부사장 일행과 만날 것이다. 그들은 한국에 새로 도착했으니 너는 그들을 안내하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 간단한 의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라. 박 여사의 명령은 단순한 잡무가 아니었다. 그것은 민지를 첸 부사장 일행과 마주하게 함으로써 그녀가 중국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무지한 며느리라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려는 함정이었다. 첸 부사장은 진원그룹의 차기 회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이었으며
영어와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다. 다음 날 오후 민지는 약속 장소인 회사의 로비에 미리 도착했다. 그녀의 옷차림은 여전히 단정하고 수수했다.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경비 인력과 긴장된 분위기를 감지했다. 박 여사는 이 함정을 매우 중요한 행사처럼 연출하여 민지의 실패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정확히 오후 2시 진원그룹의 첸 부사장 일행이 로비에 들어섰다. 그들은 10명 남짓한 인원이었고 모두가 굳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들은 박 여사에게 받은 자료를 검토하러 온 것이었지만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박 여사가 제시한 계약 조건이 그들의 핵심 기술을 빼앗으려는 시도로 비춰지고 있었다. 민지는 미소 지으며 그들에게 다가갔다. 박 여사의 지시대로 그녀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의 며느리 김민지입니다. 첸 부사장의 통역사는 통역을 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민지는 첸 부사장에게로 시선을 돌리며 유창하고 정확한 중국어로 말했다. 您好，陈副总裁。我谨代表会长破惠珍女士，向您表示欢迎我们对贵公司的到来感到非常荣幸。 안녕하세요, 첸 부사장님. 박혜진 회장님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귀사께서 방문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첸 부사장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민지가 단순히 한국어로 인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는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다. 그의 통역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첸 부사장은 이내 표정을 바꾸고 민지에게 중국어로 대답했다. 您好，好的，叫贵少。也校院跟林月锦女士很高兴见到您。我们这次访问主要是为了解决一些在合同条款上存在的分歧。 안녕하세요, 김민지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이번 방문이 계약 조건에 대한 몇 가지 이견을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민지는 첸 부사장의 말을 듣고 그들의 깊은 불만을 감지했다. 그녀는 박 여사의 함정을 역이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첸 부사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陈副总裁，我知道在合同的第17条，关于技术转让方面存在一些误解。我带来了我们公司的最新提案，希望能够消除您的疑虑。 첸 부사장님, 저는 계약 17조의 기술 이전 조항에 약간의 오해가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귀하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저희 회사의 최신 제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민지는 이 말을 하면서 자신의 핸드백에서 미리 준비해온 태블릿 PC를 꺼냈다. 그 안에는 그녀의 팀이 밤새도록 분석하여 준비한 새로운 계약 초안이 담겨 있었다. 이 초안은 박 여사의 제안과 달리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정한 기술 협력 방안을 제시하고 있었다. 첸 부사장은 민지의 말을 듣고 더욱 놀랐다. 그녀는 단 한 문장으로 그들의 핵심적인 불만사항을 꿰뚫고 있었고 심지어 해결책까지 준비해온 것이었다. 그는 태블릿 PC를 건네받아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서서히 감탄의 빛이 돌기 시작했다. 그 순간 박 여사가 로비에 도착했다. 그녀는 민지가 첸 부사장 일행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민지가 어색하게 서 있거나 통역사에게 의존하는 모습을 기대했다. 하지만 그녀가 본 것은 전혀 예상 밖의 광경이었다. 첸 부사장은 민지와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적대감 대신 흥미와 존경이 담겨 있었다. 어머니 첸 부사장님 일행이 도착하셨습니다. 민지는 박 여사에게 다가가며 말했다. 박 여사는 첸 부사장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다. 부사장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계약건은 제가 직접... 그러나 첸 부사장은 박 여사의 말을 자르고 태블릿 PC를 들어보이며 말했다. 박 회장님 따님께서 저희의 우려를 완벽하게 해소할 새로운 제안을 가져오셨습니다.
저희는 이 제안을 검토해 보고 싶습니다. 박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따님이라는 말과 새로운 제안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민지를 향해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다. 민지는 그저 온화하게 미소 짓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함정은 완벽하게 실패했다. 그리고 이제 박 여사는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강력한 존재와 마주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민지가 단순히 평범한 며느리가 아니라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박혜진 여사는 로비에 서 있는 내내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로 분노를 느꼈다. 첸 부사장 일행이 떠난 후 그녀의 눈은 불타는 듯한 증오로 김민지를 노려보았다. 그녀는 민지를 향해 다가가려는 순간 회사 비서가 다급하게 다가와 그녀를 회장실로 안내했다. 하지만 박 여사의 머릿속은 온통 민지로 가득 차 있었다. 평범한 며느리가 어떻게 유창한 중국어를 구사하며 자신의 사업 계획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제안을 준비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녀는 민지가 단순한 하인처럼 보이는 가면 뒤에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리고 그 정체를 밝혀내야만 했다. 저녁 대저택의 거실에는 싸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박 여사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민지에게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너 대체 누구냐? 어디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제안서를 만들었고 어떻게 첸 부사장과 그런 식으로 대화할 수 있었지? 네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왜 지금까지 나를 속였지? 대답해. 민지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박 여사를 마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어머니, 저는 거짓말을 한 적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추진하시던 계약은 회사에 치명적인 손해를 입힐 수 있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사실을 바로잡았을 뿐입니다. 민지의 솔직하고 담담한 태도는 박 여사의 분노의 기름을 부었다. 뻔뻔하구나. 네가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것이냐. 이 집은 내 통제 아래 있다. 네가 나를 속인 이상 나는 더 이상 너를 이 집안의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다. 당장 나가. 박 여사는 소리를 질렀다. 그녀의 분노는 이제 단순히 며느리를 길들이는 것을 넘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존재를 뿌리 뽑으려는 광기로 변해갔다. 박 여사는 민지를 내쫓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먼저 남편인 최준혁에게 전화를 걸어 민지가 자신의 사업에 해를 끼쳤다고 거짓말을 했다. 준혁아, 내 아내가 내 사업에 간섭해서 계약을 망쳐놓았다. 당장 이혼하고 그녀를 내쫓아야 한다. 최준혁은 혼란스러웠다. 그는 어머니의 말을 믿기 힘들었지만 동시에 어머니의 막강한 권위를 거역할 용기도 없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지야,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셨어. 당신이 뭘 한 건지 설명해 줄 수 있겠어? 민지는 준혁을 보며 모든 것을 설명해 주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진원그룹과의 계약이 회사에 위험한지를 알아냈는지, 그리고 박 여사의 잘못된 판단이 어떻게 가족과 회사를 파멸로 이끌 뻔했는지를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USB 메모리에 저장된 자료들을 보여주며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했다. 준혁은 민지의 설명을 듣고 충격에 빠졌다. 그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무능하고 어머니의 그늘 아래 살고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는 어머니의 권위에 짓눌려 회사의 중요한 문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민지의 뛰어난 능력과 지혜에 감탄하는 동시에 그녀를 위험에 빠뜨린 자신을 자책했다. 민지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무지했어. 어머니를 설득하고 당신을 지켜줄게. 준혁은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그러나 박 여사는 이미 다음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지를 향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그 며느리가 결혼 전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녀는 집안의 돈을 노리고 들어온 사기꾼이다.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고 언론사와 기자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갔다. 박 여사는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민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 했다. 민지는 이 모든 상황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 여사의 행동이 결국 자멸로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남편 준혁에게 말했다. 어머니는 지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 모든 것은 결국 어머니의 분노가 만들어낸 비극이 될 겁니다. 어머니를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 해요. 민지는 남편 준혁과 함께 조용히 반격을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의 진짜 정체성과 권력을 아직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는 박 여사가 스스로 무너질 수 있도록 마지막 함정을 파놓았다. 그녀는 자신의 KM그룹 내부에 있는 신뢰하는 사람들과 연락하여 박 여사가 유포한 루머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모든 증거들을 모으고 박 여사의 비리가 드러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며칠 후 박 여사는 자신이 주최하는 대규모 자선 행사를 열었다. 그녀는 이 행사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고 민지에 대한 루머를 공식화하여 그녀를 완전히 매장시키려 했다. 행사에는 정재계의 거물들과 수많은 기자들이 참석했다. 박 여사는 민지를 초대하지 않았지만 준혁은 민지와 함께 몰래 행사장에 들어섰다. 행사가 시작되고 박 여사는 마이크를 잡았다. 존경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박 여사가 연설을 시작하려는 순간 행사장 내 모든 대형 스크린의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그 영상은 박 여사가 진원그룹과의 계약을 위해 부당한 거래를 하는 모습과 그녀가 민지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라고 지시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었다. 영상과 음성 파일은 명확했고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박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마이크를 놓쳤고 행사장은 혼란에 빠졌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지고 사람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민지는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녀는 박 여사의 오만함과 탐욕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멸을 목격하고 있었다. 이것은 민지의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녀의 진실이 만들어낸 당연한 결과였다. 박 여사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함정에 스스로 걸려든 것이었다. 자선 행사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화려한 드레스와 값비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들은 충격과 경악에 휩싸였다. 대형 스크린에 재생된 영상은 박혜진 여사의 권위와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었고 입술은 미세하게 떨렸다. 마이크를 놓친 그녀는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내려왔다. 기자들의 플래시는 그녀를 향해 폭발하듯 터졌고 사람들의 웅성거림은 그녀의 귀에 거대한 폭풍처럼 들려왔다. 최준혁은 민지의 손을 잡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어머니의 몰락에 대한 슬픔과 아내의 탁월한 지혜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나선 아내에 대한 고마움이었다. 그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우리 회사가, 우리 가족이. 걱정 마세요, 여보. 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하고 단호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난 후 제가 모든 것을 바로잡을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자선 행사는 즉시 중단되었다. 박 여사는 기자들의 질문을 피해 황급히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뉴스 채널은 박 회장 일가와 박혜진 여사의 비리에 대한 뉴스로 도배되었다. 회사의 주가는 폭락했고 투자자들은 혼란에 빠졌다. 회사는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그날 오후 박 여사 일가의 대저택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다. 박 여사는 초췌한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녀의 아들인 준혁과 가족들은 모두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민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일부 친척들은 그녀를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때 민지가 조용히 거실로 들어섰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한 옷차림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다. 온화함 뒤에 숨겨져 있던 냉철한 지성과 확신이 빛나고 있었다. 어머니, 그리고 모든 가족분들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민지는 박 여사 앞에 섰다. 지금 우리 가족과 회사가 겪고 있는 위기는 사실 아주 오랫동안 준비되어 왔던 것입니다. 오만함과 무능력함이 쌓여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박 여사는 고개를 들고 민지를 노려보았다. 네가 결국 이렇게 나를 무너뜨리는구나. 아니요, 어머니. 어머니는 스스로를 무너뜨린 겁니다. 민지는 단호하게 말했다. 어머니는 저를 평가할 때 제가 어떤 사람인지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제가 가진 배경과 재산만 보셨죠. 저는 평범한 며느리처럼 보이기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평범함을 경멸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모든 순간 어머니와 이 집안의 문제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민지는 준혁에게 미리 건네받은 서류를 펼쳐 보였다. 그것은 진원그룹과의 계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회사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시하는 치밀한 사업 계획서였다. 그리고 그 계획서의 작성자는 바로 그녀 김민지였다. 어머니께서 망쳐놓으신 계약은 사실 이미 해결되었습니다. 첸 부사장님은 저희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였고 조만간 최종 계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회사의 현재 위기를 극복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때 민지는 조용히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KM그룹의 회장인 자신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제가 약속드린 대로 모든 상황을 정리할 겁니다. 지금 바로 저희 집의 모든 가족분들께 화상통화를 연결해 주시겠어요? 잠시 후 거실에 놓인 대형 화면에는 KM그룹의 회장 김태호와 그의 수행비서들이 나타났다. 박 여사와 친척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김태호 회장은 박 회장 일가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었다. 안녕하세요, 박 회장님. 그리고 가족 여러분. 저는 김민지의 아버지 김태호입니다. 제 딸이 그동안 신분을 숨기고 박 회장님 댁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들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김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위엄은 거실 전체를 압도했다. 저희 KM그룹은 박 회장님 가문의 회사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딸 민지가 회사의 경영권을 임시로 맡아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 순간 박 여사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모했는지를 깨달았다. 그녀가 그렇게 경멸하던 며느리는 사실 그녀가 감히 올려다볼 수도 없는 거대한 존재의 상속녀였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만들어낸 착각에 빠져 스스로의 제국을 무너뜨릴 뻔했던 것이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분노의 눈물이 아닌 좌절과 깨달음의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민지는 이 집안의 며느리가 아닌 구세주가 되었다. 그녀는 완벽한 전략으로 회사를 위기에서 구해냈고 박 여사는 자신의 모든 권위를 내려놓았다. 박 여사는 더 이상 사람을 재산으로 평가하지 않았다. 그녀는 민지를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였고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했다. 그리고 민지와 준혁의 관계는 더욱 견고해졌다. 준혁은 이제 더 이상 어머니의 그늘 아래 있지 않았다. 그는 민지의 곁에서 자신의 능력을 키워나갔고 두 사람은 함께 회사를 이끌어갔다. 민지는 가끔씩 남편 준혁과 함께
조용히 대저택을 거닐었다. 그녀는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는 평범한 며느리도 오만한 재벌 상속녀도 아닌 그저 있는 그대로의 김민지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녀는 이 모든 시련을 통해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그리고 그녀를 경멸했던 사람들은 그녀의 겸손함 속에 숨겨진 진정한 힘을 깨닫고 그녀의 삶의 지혜를 존경하게 되었다.